처음에 연락을 받았을 때 이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국제 교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는 얘기를 전화를 들었을 때 처음에 저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단호하게 드릴 수 있는 것도 조금 신기한데 너무 생각이 복잡했기 때문이에요. 국제교류, 클래식 분야에서 국제교류란 과연 무엇일까? 국제교류? 제가 오랫동안 클래식 분야에서 일을 해오기는 했지만, 그리고 이제 차츰차츰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국제교류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분명했거든요. 분명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조차도 국제교류가 뭐지? 국제교류인가? 국제진출인가? 세계 무대화인가? 이 용어조차도 잘 와닿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았던 저에게 이제 국제교류에 관련된 말씀을 하자는 얘기를 죄송합니다. 전화를 받고 좀 적잖이 당황을 해서 그 전화 주신 분과 좀 긴 대화를 했던, 그래서 제가 좀 많이 괴롭혀 드렸던,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나누고 싶은 타이틀 이름을 아예 클래식 음악 국제 교류에 관한 생각하다 라고 정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새로운 길을 묻고 있는 갈림길에서 정말 우리가 어디 서 있고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새로운 길을 묻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지금까지 앞만 바라보고 국제 진출, 해외 무대, 국제 교류를 생각해 왔다면,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진짜로 클래식 음악 분야의 국제 교류는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생각이 과연 정말 현실하고 같은지, 혹은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국제 교류는 어떻게 도전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좀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히려 고민이 많으신 채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텐데, 저하고의 이런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더 생각이 많아지시고 고민이 많아지실 수도 있다는 부작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야기를 이런 순서로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약 5가지 주제를 잡았는데요. 처음에 한국 클래식 음악가들의 활약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정말로 국제 무대 진출, 국제 진출 교류에 대한 정말 오늘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물론 제가 많은 분들과 대화를 다 나누고 다 이걸 취합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통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석과 현실의 모습을 조금 들여다볼 텐데, 여기서 말하는 정석이란 두 번째 국제 무대 진출에 관한 생각을 제가 정석이라고 이름을 지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근무했던, 방금 말씀드렸던 금호문화재단과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두 기관 조직에서 어떤 사업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국제 교류를 위한 전략이라고 하니까 되게 막 엄청난 게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이 단어를 쓸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어떻게 쓰면 좋겠다라는 제 언을 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좀 짤막하게 담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일부러 제가 크게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젊은 청년의 얼굴을 잘 모르신다고 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라고 자신 있게 생각합니다. 네, 임윤찬 씨이고요. 반 클라이번 피아노 국제 콩쿠르에서 정말 1등을 한 아주 자랑스러운 사진이죠. 이렇게 해외에서 콩쿠르에서 이겼던 많은 한국인 음악가들 덕분에 세계 무대에서 한국인의 활동 자체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K 클래식 뭐 이런 말들이 사실 그 말의 어원이 물론 저희가 먼저 하긴 우리나라에서 먼저 하기는 했지만 이제는 해외에 계신 분들도 K 클래식이라는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되게 낯설어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듣고 수긍한다는 뉘앙스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콩쿠르에 우승을 하면 저희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말로 국제 콩쿠르의 우승이 이퀄 세계 무대에 나가는 국제 진출 전략으로 확실하고 거기서 우승을 하면 모든 것은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공 사례를 언론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구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 너무 잘 됐어. 우리나라 드디어 누군가가 세계를 제패했고 세계 무대에 나가서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국제 진출이나 세계화가 이 사람은 다 됐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제 무대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제 콩쿠르에 반드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당연히 하시게 됩니다.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 콩쿠르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되니 어린 나이,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물론 임윤찬 씨도 10대 때 이런 큰 상을 받았는데요. 지금 이미 10대에 모든 음악을 전공하고 잘하고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는 꿈나무들이 콩쿠르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콩쿠르에서 우승하는 것이 세계화가 되는 것이니까 세계적인知名도를 얻는 것이니까 콩쿠르에 매달리는 부작용도 생겨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기도 하십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이것만이 아니다라는 걸 이미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국제 무대 진출에 관한 생각에서 하나하나 짚어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국제 무대 진출에 관한 생각을 하시면 해외 유명 공연장이나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국제 무대 클래식 시장에서의 클래식 음악가라면 저 정도쯤 올라가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권위 있는 음반사 레이블로 음반이 발매되어야 한다 라고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 과정들을 과거에서부터 겪어왔고 그 성공 사례들을 주변에서 쉽게 보셨기 때문이십니다. 그리고 해외 유명 매니지먼트에 소속되어야 된다, 계약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되놓으십니다. 이런 세 가지의 패키지를 한꺼번에 가져다 주는 게 바로 국제 콩쿠르의 우승이라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런 조성진 씨나 임윤찬 씨 모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 가지에 한꺼번에 얻고 국제적으로 국제 무대 진출에 이미 세계적인 연주자의 반열에 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부인하실 분은 아무도, 저 또한 아니고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현지 네트워크와 자본이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 국제 무대 진출 아닌가라는 현실적인 생각도 하십니다. 이와 더불어 또 하나 하시는 거는 국가 공모 사업이 있지만 정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들 생각을 하십니다.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건 뭐 경로도 있고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제 무대 진출에 대한 클래식 분야에서의 이런 생각들이 실제 어떤지를 한번 지금부터 하나씩 조금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점검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제 콩쿠르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을 좀 말씀드릴게요. 맞습니다. 해외 유명 공연장이나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기회를 주고, 그리고 권위 있는 음반사 레이블로 음반도 발매가 되고요,
무엇보다 유명 매니지먼트와 계약할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 줄 수 있는 통로입니다. 분명한 건 콩쿠르는 이렇게 강력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국제 무대로 진출하기 위한 플랫폼임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클래식 음악 시장이 우리 안에서 충분하게 열려있지 않은 나라인 경우에, 물론 클래식 음악은 다른 장르에 비하면 훨씬 시장 규모가 큰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무대와 기회가 너무 작기 때문에, 관객을 만날 수 있는, 관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적기 때문에 이제 해외 무대를 당연히 생각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콩쿠르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정하게, 원래 콩쿠르라는 게 약간 공모 사업처럼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문을 통과하는 건 실력과, 이제 다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것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슬픈 얘기도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국제 무대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가장 유일하고 그나마 제일 공정한 게 국제 콩쿠르 아닌가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도 이 내부에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너무 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을 정말 치열하게 했고요, 음악가들이. 그 성과는 전 세계가 놀라는 성과입니다. 제가 이제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건 WFIMC라고 세계국제 콩쿠르 연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연맹에서 발표 자료를 작년 1월에 냈습니다. 23년도에 열렸던, 1년간 열렸던 회원사 콩쿠르 대상으로, 회원사가 한 130여 개쯤 되거든요. 그 130여 개쯤 되는 회원사에서 1년에 콩쿠르에서 우승자가 총 79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국 국적으로 한국인이, 여러분 이제 수치로 보시면 비중이 17%다. 그리고 중국, 이탈리아, 미국이 각각 9%의 우승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수치로 보면 어마어마한, 정말 콩쿠르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한국인의 실력이지요. 1등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건 이제 1, 2, 3등 입상자를 전부 취합했을 때도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입상자가 물론 우승자에게만 하이라이트가 많이 가지만, 그래도 실력으로 봤을 때 파이널 무대에 갔을 때 1, 2, 3등의 그런 실력 차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거든요. 이런 경우를 봐도 한국인이 14%,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일본이 이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봐도 우리나라는 진짜 콩쿠르가 얼마나 우리나라 음악가에게 국제 진출하는데 비중이 큰, 정말 중요한 이슈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제 콩쿠르에 우승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과연 모든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입상한 저 숫자가 다 조성진, 임윤찬 씨처럼 그런 기회를 갖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제 콩쿠르의 어떤 밝은 빛인 반면,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정말 화려한 문이고요. 새로운 기회를 향한 열려있는 문이라 누구나 도전할 수 있지만, 그 기회로 주어지는 연주 기회나 후원자, 매니지먼트사, 음반사의 만남이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단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앞선 슬라이드에 콩쿠르에 우승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따라오는 것처럼 제가 슬라이드에 다 자료를 준비해 놓고,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의 현실은 조성진, 임윤찬 이런 세계적인 음악가가 콩쿠르에서 우승한 지금에는 실은 한국인 음악가들의 기대치가 너무나 높아져서 세계 국제 무대에서 특히나 콩쿠르 같은 곳에서 봤을 때 이왕 한국인이라면 좀 그렇죠. 조성진, 임윤찬보다 능가하거나 최소 그런 음악성과 파워를 가진, 영향력을 가진 아티스트를 뽑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한국인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후배들이 자꾸 콩쿠르에 도전을 할 때 더 많은 부담을 가지고 콩쿠르에 도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콩쿠르를 도전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이렇게 별로 덜 느껴지지만, 여러분들께서 반대로 콩쿠르를 개최하는 해외의 어느 유명한 권위 있는 콩쿠르의 개최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누구나 우리 콩쿠르를 통해서 우리 콩쿠르의 수상자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활동하는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싶은 게 콩쿠르 관계자들이나 콩쿠르의 본연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인이라면 조성진이나 임윤찬을 능가하는 한국인이 나와야 오, 좋았어, 혹은 이런 감탄을 하면서 눈여겨본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비단 관계자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콩쿠르 얘기를 계속 드릴 텐데요. 요즘 콩쿠르는 과거에도 물론 그랬지만 요즘은 실력은 정말 기본입니다. 음악적인 어떤 실력은 정말 기본이고요. 요즘은 나만의 개성을 많이 요구받습니다. 그런데 세계 지금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입상하는 입상자들의 면면을 보면 이 개성이라는 게 어떤 인문학적 배경의 수학을 공부를 같이 했다든가, 아니면 음악이 아닌 다른 장르, 공연 장르라든가 다른 걸 했다든가, 정말 음악만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성숙해서 이런 음악을 보였습니다 라는 자기만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요,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스토리에 시장이, 유럽 시장이나 서구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그런 시장의 관객들도 반응하니까 자꾸 콩쿠르도 그런 사람들이 부각이 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인 음악가들은 어떤 오명에도 맞서야 됩니다. 콩쿠르 사냥꾼이라는 오명이 조금 있는데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받았던 부정적인 인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인식을 얻었냐면, 콩쿠르에서는 어떤 한국인 입상자나 누구든지 간에 본인의, 누차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타이틀로 연주를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국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리, 물리적인 여행하는 데 부담이 드는 것과 비용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콩쿠르 측에서 연주 기회나 프로모션 기회, 음반사와의 만남 혹은 후원자와의 만남, 네트워킹, 어떤 이런 기회가 있어 연락을 해도 잘 참여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시간의 문제, 비용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한국인 수상자들을 뽑아도 자꾸 그냥 수상만 하고 혹은 상금만 타고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떤 문제 때문에 그걸 충분히 못했던 환경 때문에 콩쿠르 사냥꾼이라는 오명을 정말 슬프게도 서구 유럽에서 인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식과도 싸워야 되는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쿠르에 나갔을 때 어떤 입상권이나 입상자들에게 사석이든지 어떤 애프터 리셉션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상자들에게 관계자들이나 그쪽에 계신 분이 늘상 묻는 건, 만약에 거주지가 한국이라면 언제 이곳으로 나와서 활동할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당연하게 합니다. 물론 당연하겠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질문에도 저희가 이제 답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on 대 off라는 단어를 타이틀을 뽑았냐면, 사람들은 보통 연주자들은 무대 위에서의 활동이, 무대 위의 연주가 본인들의 커리어를 만드는데 전적으로 다 달려있다,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저는 제 사견입니다만 무대 위에서의 연주자의 커리어의 발전의 영향력은 온 스테이지가 50이고 오프 스테이지가 50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러면 되게 좌절이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막 실력을 연마하고 연습하고 했는데 이걸로는 나의 커리어는 총 100을 채우고 싶은데 50만 채웠단 말인가? 그러면 나머지 50은 뭐란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그건 제가 처음에 이 콩쿠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상이라고 자연스럽게 얻어진다고 생각했던 연주 기회나 후원자, 매니지먼트사, 그리고 음반사의 만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50에 들어가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그냥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는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정말 내 것으로 갖느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리고 이제 시각예술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적 네트워크와 이런 문제는 실은 한 번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꾸준히 관리하고 정말로 신뢰와 서로 존중하는 그런 바탕 없이는 발전이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나머지 50%, 오프가 50이라고 말씀드린 것들은 다 이런 태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조직에서 국제 교류, 진출이라고 말하고 교류라고도 해석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했던 사업을 5가지 사업을, 대표적인 사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문화재단은 이제 영재 지원 사업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요. 많은 분들이 그 영향력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에서 인정해 주시는 바 있으신데, 감사하게도 이 98년이 금호 영재였고 99년도가 금호 영아티스트 콘서트 시리즈를 만들어서 초등학생, 중학생, 그 다음에 고등학교, 대학생 학생들에게 연주 기회를 부여해 주는 사업을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약 2,000여 명이 되는 음악가들이 이 무대를 통해서 데뷔를 했고, 이 데뷔를 한 음악가들은 여러분들이 알만한 많은 음악가들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표적인 조성진, 임윤찬, 손여름, 김선욱, 그리고 클라라 주미강은 아니죠. 임지영, 그다음 클라라 주미강은 이런 아티스트 시리즈가 아니라 다른 발굴 시리즈를 통해서 지원 사업에 참여했었고요. 네, 그리고 김범소리, 이런 많은 아티스트들이 전부 다 이런 시리즈를 통해서 어린 나이 때 연주 기회를 제공을 받았습니다. 이 음악가로서의 성숙하기 위해서는 정말 연주 무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기회가 더 주어지는 게 부족해서 문제다. 이제 금호재단에서는 자체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공연장 안에서의 공연 기회, 그리고 독주, 실내악, 그 다음에 이제 교향악단의 협연 기회도 지원을 했었고요. 이 재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해외에서 유명한 뉴욕필이나 베를린필 같은 오케스트라를 내한했을 때 꼭 한국인 음악가의 협연을 주선하는 걸 사업으로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해외 단체에게 우리 금호 영재 음악가들이 얼마나 우수하고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다지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의 시작점이라고 보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료 화면에 있는 것처럼 핀란드에 있는 쿠모 챔버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아주 역사가 오래된 실내악 페스티벌이 있는데 이건 이제 교류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페스티벌에 있던 음악가들의 몇 분을 초청해서 한국의 음악가들과 같이 무대를 만들고 그 이듬해는 한국에 있는 음악가가 이렇게 핀란드에 가서 이 음악회 페스티벌에 출연하는 그런 교류 사업을 했던 사업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매니지먼트 사업을 했는데 보통 매니지먼트 사업이라고 하면 영리 수익 사업으로 들어가지만 재단에서는 비영리성의 매니지먼트 사업을 해서 결국은 지원하는 이제 영재 발굴 그런 영재 대비가 된 음악가들에게 비영리성 커리어 관리를 경력 관리를 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 관리, 그다음에 연주의 기회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총체적으로 했었던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음반 발매가 필요하다고 제가 앞에 슬라이드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저 3위 차지는 바이올린 양인모 씨인데 뭐 양인모 씨도 저희 이 영재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를 했었는데 양인모 씨의 음반 발매 지원도 이제 유니버설 뮤직 코리아와 MOU를 통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조금 재미있는 사업도 금호재단에 했었었는데 어떤 사업이냐면 매너스 스쿨이라는 사업을 했는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대 위에서가 50이고 무대 밖에 50인데 무대 밖에 50 중에 가장 한국 음악가들이 어려워했던 게 일종의 서양식 문화에 길들여지지 않은 걸 어떻게 바로 이제 콩쿠르 나가서 뭔가를 하니까 연주는 너무 잘하지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그쪽 언어도 물론이거든요. 그쪽의 문화나 어떤 서양식의 에티켓, 매너 이런 것에 대해서 쑥스러워서 못하는 건 아닌데요. 몰라서도 아니고 다만 쑥스럽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제 더더구나 이제 유교식 그런 지금은 이제 그런 교육이 강조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런 교육을 받았던 우리 음악가들에게는 바로 뭔가 서양 무대에 나갔을 때 끝나고 관객을 만나거나 언론 기자를 만나거나 후원자를 만나거나 이런 만남에서도 뭔가 쭈뼛대지 않고 뭔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매너스 스쿨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 사진은 저 어떤 사진이냐면 무대 위에서 연주자들이 음악 보통 이제 무대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연주회가 시작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연주에 앉아서 피아노를 치는 혹은 악기 소리를 내는 순간부터가 연주회가 시작이 아니라 그래서 문을 열었을 때 아티스트가 어떻게 당당하게 걸어 나와서 어떤 모양새로 인사를 하는지 관객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뭔가 저의 카리스마 있는 음악가로서 개성이 하는지 그런 것들을 수업을 받는 장면에 대한 사진을 가져왔고요. 셀프 매니지먼트, 영리 매니지먼트가 계약이 되기 전까지는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경력 관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내 이력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었고 무대 매너, 리셉션 그리고 이제 어떤 테이블에 가면 어떻게 이제 뭘 와인잔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에티켓 관련된 것들을 좀 더 익숙하게 접근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직장에서 했었던 사례들을 또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였고요. 오케스트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연주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케스트라가 연주 단원으로 많은 분들이 연주 단원이긴 하지만 오케스트라에서는 빠질 수 없는 분야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작곡이라는 뭐 저희가 이제 클래식 음악은 오래전에 작곡된 곡도 연주하지만 현대 지금 작곡되어지는 각도 있고 작곡가가 많이 있으니까 작곡 그다음에 지휘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가 오케스트라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각각의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젊은 음악가가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 해외 교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시작을 해야 좋을지에 대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그 사업을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 아카데미인데 국제 오케스트라 아카데미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아카데미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드문, 지금은 몇 년 해왔기 때문에 알지만 사실 서구에는 일반적으로 있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제 실전에 나와서 연주하는 걸 컨셉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오케스트라 아카데미에 한국인뿐만 아니라 해외 참가자들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바대로 21년부터 24년까지 총 해외 참가자가 116명이 참가를 했고요. 이 한국의 참가자들과 해외 참가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같이 음악도 나누고 국제적인 감각을 서로 얘기하면서 나누었던 아주 긍정적인 아카데미였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작곡가 아틀레였는데 한국인의 작곡가들이 세계적으로도 아주 진출할 수 있는 그 일종의 교두보 같은 걸 만들고 싶어서 해외에서 유명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 분들을 멘토로 한국에 모셔서 직접 뭔가 작곡을 하는 그 과정마다 멘토 멘티로 이렇게 짝을 지었고요. 그러면서 해외 진출할 수 있는 팁 1대1의 뭔가 컨설팅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서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휘 콩쿠르와 워크숍인데요. 여러분들이 지휘 콩쿠르는 지휘자들에게는 정말 신진 지휘자들이 정말 많은데 세계적으로 지휘 콩쿠르는 굉장히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오케스트라에서 지휘 콩쿠르를 3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해서 지금 사진은 지휘 콩쿠르 중에서 심사위원들이 이제 앉아서 저렇게 악보를 보고 어떻게 하고 있니. 물론 장소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이었고요. 저 위치는 합창석입니다. 왜냐하면 지휘자는 객석에서 보면 뒷모습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휘자의 여러 가지의 역량을 판단하려면 직접 지휘자 앞면을 봐야 되니까 합창석에 앉아서 지휘자를 정면을 보고 지휘하는 기술이나 단원들을 이끄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전부 다 확인하는 그런 콩쿠르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1회 때 2등상을 탔고 청중상을 탔던 윤한결 씨가 여러분 이제 신문이나 이런 데 많이 보셨겠지만 최근 아스코나솔트라는 굉장히 영국의 권위 있는 매니지먼트에 대해 소속도 됐고요. 그리고 카라얀 상도 탔고 짤즈부르크 페스티벌에서 데뷔도 했었고 얼마 전에는 LA 필하모닉에도 지휘하는 데뷔도 하는 등 아주 놀라울 정도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국제 교류를 위한 전략을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진출 교류 트랙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고민이 많았던 건 정말 많은 음악가들이 99%의 음악가들은 그러면 국제 교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가 하는 것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자료를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나와서 여러분께 생각을 사례담을 나누지 않아도 충분히 얼마든지 아실 수 있을 건데 그렇다면 99분을 위한 전략은 과연 있느냐. 사실 그 있느냐가 저한테는 너무 숙제였고 그 어떤 생각을 말씀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많이 필요해서 제가 정리를 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께 얼마나 와닿을지 제가 조금 저도 좀 걱정 반 기대 반이고요. 하나하나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단 하나라도 여기서 공감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우리 음악가들은 간헐적으로 해외 진출하는 지원 사업의 공모에서 진출을 하고 교류를 하시거나 이것마저도 아니면 개인들이 그동안 클래식 음악은 거의 모든 분들이 다 해외의 네트워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유학하고 오셨고 거기서 단 1, 2년이라도 체류하고 오셨기 때문에 해외 네트워킹을 아주 부지런히 잘 축적해 오신 분들은 이미 그 시작점을 통해서 개인의 산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미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아까 말씀드린 1% 정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로 말고요. 실제로 저희가 해야 되는 다른 경로가 없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진출보다 교류가 먼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저 시각 분야에서도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분들의 경력은 경력대로 쌓아 나가시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그야말로 진출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출을 목적으로 하시는 것보다 실제 교류를 할 수 있는 실마리가 어디 있느냐에 대한 것부터 찾아봐 주시는 게 더 현실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말인즉슨 관계를 통한 확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로 또 연결이 됩니다. 이 교류라는 거는 순간순간 쌓여서 어느 순간에 우리 뭘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교류가 되고 진출이 되고 그게 인바운드가 됐든 아웃바운드가 됐든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디지털 시대고 개인 우리 음악가 단체 분들의 브랜딩이 굉장히 글로벌로 쉽게 정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교류나 관계를 통한 확장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디지털 세상에 얼마나 활동하고 계시는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여러분들의 채널이 있어서 좋은 컨텐츠를 계속 업로드를 하고 계시는지 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본인들의 뭔가를 계속 소통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잘 아시는 걸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또 말씀드려서 민망하긴 하지만 팔로워 수가 많은 아티스트들은 해외에서도 매니지먼트 사직에서 뭔가 계약하는데 큰 좋은 기준점이 됩니다. 와, 이 아티스트를 팔로우하는 사람 숫자가 이렇게 많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보고요. 이 영상이 벌써 몇만 부라고? 하면 그 어떤 유럽에 있는 기획사나 교향악단이나 어느 콩쿠르나 누구든지 다 정말이야? 라고 다시 보게 됩니다. 디지털 시대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아날로그 시대 때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경로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약간 팁 아닌 팁 같은데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그러면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에 대한 방법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정 장르, 특정 시대, 특정 악기, 특정 작곡가와 같은 아주 세밀한 분야죠. 이런 세밀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쌓도록 본인 자신의 경력을 갖고 주시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방법이 좀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정 장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바로크 아니면 뭐 특정 르네상스 시대 음악 클래식 음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전과 낭만 그리고 뭐 모던 이렇게 유명한 것들은 사실 누구나 다 하거든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면 음반사와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음반사와 이야기를 꼭 하다 보면 음반사 쪽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미 정말 레전드의 아티스트가 브람스, 베토벤, 차이콥스키 이런 작곡가들의 곡들은 명반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새롭게 등장하는 신의 아티스트가 그 명반과 경쟁할 수 있는 음반을 또 레코딩하는 게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음반사들은 당장 이거 하나하나를 팔아서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처받을 정도로 연주자에게 상처받을 정도로 너무 단호하게 안 됩니다. 다른 레퍼토리 갖고 오세요. 다른 거 없습니까? 요즘 시대에 왜 이걸 음반을 내야 되나요?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 미팅을 한번 하고 나오면 정신이 바짝 듭니다. 세계가 이렇구나. 정말 우리가 좋아한다고 이걸 음반을 내고 우리가 잘한다고 이걸 무대에 올린다고 이게 통용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니지먼트사 해외 매니지먼트의 매니저와 얘기하거나 해외에 교향악단에 기획하는 파트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이게 추천을 하고 누구를 한참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 아티스트는 무엇을 잘합니까? 어떤 레파토리를 강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특징적으로 경쟁력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들을 늘 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음악 범위 가운데 본인이 정말 좋아하시고 굉장히 탐구할 영역이 있다고 하면 그 분야, 특정 시대, 특정 악기 그리고 작곡가에 대해서 전문성을 키워나가시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작곡가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작곡가 하면 우리는 뭐 베토벤, 뭐 슈만, 쇼팽 뭐 이렇게 우리가 늘 좋아하는 작곡가들에서 생각을 해서 여기 텍스트로 제가 작곡가라는 걸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작곡가는 그런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살아있는 현대 작곡가를 얘기합니다. 이건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하냐면 어떤 특정 나라의 특정 작곡가가 굉장히 또 세계적으로도 잘 연주가 되고 있다는 그런 트렌드를 잘 쫓아가시면서 발견된 누가 있다고 하면 그 작곡가의 곡을 연주를 한번 해보시고요. 정말 본인에게 잘 맞다고 하면 그 작곡가에게 연락하시거나 그 에이전시에 연락하시거나 그 작곡가의 곡으로 뭔가 그래서 네트워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곡가는 실은 어떤 나라의 작곡가인 경우는 그 나라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우리나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진은숙 선생님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앞서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겠지만 조금 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국제교류를 왜 하려고 하십니까? 에 대한 목적의식부터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교류를 할 경력이 아직은 쌓이지 않았는데 국제교류를 먼저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것도 실은 조금 천천히 가셔도 좋습니다. 왜 지금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지금 활동하고 있는 미션과 링크 시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양한 루트로 탐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콩쿠르를 통해서 이어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콩쿠르가 주는 게 다가 아니고요. 콩쿠르를 통해서 얻어내야 하는 것들도 아주 부단히 많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하니 여러 가지로 부지런히 탐색해 보시면 결과가 반드시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협업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떤 아카데미가 됐든 음악가라면 페스티벌, 서머 아카데미, 서머 캠프 많습니다. 여러분들 꼭 부지런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보의 힘을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다양한 탐색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부지런히 찾아야 되고 트렌드를 찾아야 되고 어느 정보에 익숙하셔야 국제 교류 진출 시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어 능력도 중요합니다. 요새 AI의 도움을 받아서 언어 능력이 필요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실제 사람의 인맥을 쌓고 누적을 하고 뭔가 쌓아가기에는 언어의 힘이 숙달은 아니어도요. 그래도 소통이 가능한 정도로 가꾸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구축 다시 한번 말씀드릴 정도로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문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정말 상호 호혜를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뭔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접근한다는 건 상대방도 이렇게 물러나게 만들거든요. 그렇지 않고 처음에 정말 차근차근 잘 쌓아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왜 나여야 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목적의식과 함께 그리고 왜 저 사람이 나를 왜 픽업해야 되지? 아까 말씀드린 경쟁력을 스스로가 쌓으실 수 있도록 꼭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되게 마지막에 숨차게 막 달려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저는 국제교류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좀 산발적으로 정리를 좀 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국제교류에 대한 생각을 다듬어 보시고 이 시작점에서 용기를 내시고 꾸준히 두드리시다 보면 기회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의응답 하나 정도 혹시 있으시면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교류 사업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서 혹시 이제 대표님께서 가장 성공적이셨다고 생각하는 교류 사업과 그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조심스러운데 성공했다고 생각할 정도로의 규모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실은 성공 사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거는 죄송하지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다수 지금 코피스에서 하시는 사업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규모 있게 국제 교류나 진출을 하시는 사업을 해두셨는데 실은 저는 굉장히 개인에 대한 어떤 1:1 맞춤 혹은 특수성을 반영한 그런 지원 교류 진출 사업들을 했었고요. 제가 규모로 봤을 때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특정 개인이나 특정 그 효과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성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금호재단에서는 금호재단에서 했던 사업은 미션이 어떤 미션이었냐면 세계적으로 정말 훌륭하게 활동할 수 있는 한국인 음악가를 양성하자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한국에서도 물론이지만 세계 무대에서 빛나는 한국인을 만드는 데 주력을 했었고 그래서 뉴욕 필이나 베를린 필하모닉이나 이런 오케스트라 사업을 했을 때 그렇게 저희가 이제 다른 오케스트라 사업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늘 그 단체나 매니지먼트에게 한국의 음악가들이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서 계속 프로포절하고 그리고 이제 성과로 얻어진 건 뭐 뉴욕필에서 손여름 씨나 아니면 그리고 다른 교향악단에서도 다른 뭐 임지영 씨나 좀 많은 분들이 했었는데 그리고 베를린 필하모닉에 또 조성진 씨도 한국의 내한 공연에 협연도 했었었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을 때 그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정말 지금까지도 잘 활동하고 있기에 성공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조직의 미션에 잘 부합하게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을 했고 오케스트라 사업은 지휘 콩쿠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국제 교류 사실 국제 교류란 늘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클래식 음악의 종주국이 아니기 때문에 늘 해외에 나가서 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금호재단도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뒤로 세계 무대에서 뒤로 숨을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졌는데 그런 시점에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의 젊은 지휘자들의 꿈을 연글게 만들 수 있는 지휘 콩쿠르를 개최한 것이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면에서도 어떤 그래도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그 두 가지 사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